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물체, 하늘에 있는 물체를 천체라고 하죠. 그 천체가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관측 자료랑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랑 맞추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원운동을 하는 공전 궤도상에서 다시 또 조그마한 원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원을 주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주전원을 여러 개 만들면서 사실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6세기 중반에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하늘의 그 관측 자료를 잘 살펴보니까 태양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면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원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이 좀 더 단순한 기하학적인 모형으로 관측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하면은 훨씬 단순한 모델로 다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모든 것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우주에서 좀 특별하게 생각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심은 하나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그 주장을.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관측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성, 목성, 금성,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1543년입니다. 이때부터 과학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서 티코 브라헤라고 아주 뛰어난 관측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관측 천문학자가 그 관측 자료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합해서 이렇게 모델을 놨죠.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지구, 그 얼스, 지구가 맞고 태양도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금성이나 뭐 이러한 다른 행성들이 우리가 아닌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티코 브라헤랑 같이 일을 했던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케플러는 당대에서 가장 인류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학 역량을 갖고도 있었고, 또 케플러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랑 같이 일을 하면서 케플러는 아주 좋은 관측 자료를 또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면밀하게 꽤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자신의 수학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행성, 그러니까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천체, 행성이 움직이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마 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법칙이 더 먼저 나왔거든요. 2법칙은 1602년에 나왔고 1법칙이 1605년에 나왔습니다. 그 1법칙은 이런 거죠. 그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똑같지 않고 가깝게 공전할 때는 빨리 돌고 멀리 공전할 때는 천천히 돌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만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아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법칙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법칙이 쉽지 않았던 것이 워낙 오랫동안 또 다방면에 걸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력이 그 유럽 사회를 다 덮고 있었거든요. 하늘은 완전하고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을 벗어나는 것이 케플러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막상 타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그 관측 자료랑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좀 복잡하죠. 이게 공전하는 궤도의 주기와 뭐 이렇게 반지름, 궤도의 반지름의 관계인데요. 이 3법칙은 10년 이상을 계산을 해서 겨우 만들어낸 겁니다. 참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3법칙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케플러가 그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하늘은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운동을 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케플러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본다라든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관측한다라든가 또는 항해할 때 선물 관측 제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지상의 물체들을 봤는데 갈릴레오는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런 귀족에게 그 선물까지도 했죠. 하늘을 봤더니 목성을 봤더니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조그마한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 주위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이죠. 그래서 목성의 위성을 발견을 했죠. 이거는 이제 관측적으로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관측을 했더니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천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금성은 밝아서 우리가 맨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적절히 가려서 어둡게 하면서 망원경으로 자세히 그 모습을 봤더니 달처럼 그 모습이 변하고 있더라. 반달, 뭐 초승달 이런 것처럼. 또 달 자체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태양도 적절히 어둡게 해서 관측을 했더니 뭐 흑점이라는 게 점이 있고 그래서 관측적으로 갈릴레오는 하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이 과학혁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1687년에 뉴턴은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책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 그 운동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그 만유 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서 뉴턴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천상의 세계는 상당히 신비롭고 조화롭고 신이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은 뭔가 영혼이 가는 곳일 수도 있고 지상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했죠. 그런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뉴턴은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이 지상의 세계나 그 천상의 세계가 똑같이 작용을 한다. 같은 운동 법칙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분이라는 수학 도구를 발명을 해서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을 가지고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뭐 자유낙하를 한다라든가 던지면은 뭐 포물선 운동을 한다라든가 또는 바닷물이 뭐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것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화성이 왜 궤도가 그렇게 관측이 되는지, 목성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런 하늘에 대한 법칙, 이런 것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법칙과 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만유인력, 이 두 가지 동일한 법칙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통일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 과목에서 배우지만은 우리가 자연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다루는 수학적 도구로서는 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자연을 좀 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또는 뭐 덧셈이라든가 곱셈 또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 또 15가 이제 소수라는 것, 소수가 아니라는 것, 3 곱하기 5 합성수죠. 또 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 점을 고정시키고 늘어나지 않는 줄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 타원이 그려진다. 즉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도형이다. 뭐 이런 식의 지식들이 있죠. 수학적인 지식들. 그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정적인 겁니다. 움직이는, 변화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수학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5초 후에는 어디에 있고 어떠한 속도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꼭 시간에 따라서만 무엇이 변하지는 않죠. 이제 변화한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위치에 따라서 뭐 고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습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그래서 0초일 때랑 뭐 3초 지났을 때랑 뭐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학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미분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량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변화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은 값이 똑같으니까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나질 거고요. 또 어떤 거는 값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는 하는데 변화하는 정도가 각각 다를 수도 있죠. 요 까만색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슷하게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인구가 변화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양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미분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그 기간이라든가 간격에 대해서 얼만큼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령 두 이제 직선을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FT라고 하는 직선은 요만큼 변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같은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만큼 변하느냐, 이런 평균적인 변화는 델타 T분의 델타 F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그래프는 같은 델타 T 동안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변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변화하는 정도가 조금 더 클 텐데 그 델타 G가 더 크죠. 델타 T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그 구간 동안에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델타 T분의 뭐 델타 F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변화라는 건 이제 차이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면은 뭐 변화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차이, 디퍼런스에서 오기 때문에 디퍼런스에서 D에 해당되는 그리스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델타거든요. 델타의 대문자로 우리가 보통 이제 차이를 나타날 때 T의 차이 그러면 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F의 차이 그러면 델타 F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히 표기하는 것이 이제 수학의 특징 중에서 하나죠. 이제 평균적인 변화는 델타 T분의 델타 F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마다 T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델타 T 혹은 델타 X에 대한 거를 줄이면은 우리가 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작게 하는 거를 이제 리미트를 써가지고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수학적인 기호를 저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구간 동안의 변화량, 이거를 보면은 델타 T가 0으로 가면 아주 작은 거죠. 작은 순간의 변화량. 이것이 이제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순간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순간 변화를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이제 연속 함수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여기 뾰족한 곳에서는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구간을 줄였을 때 왼쪽에서 줄일 때랑 왼쪽에서 줄일 때는 이제 그 순간 변화율이 저렇게 회색의 반직선처럼 보이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저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점이지만은 왼쪽 오른쪽의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저런 뾰족한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정의할 수가 없고요. 그 뾰족한 점 외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왼쪽으로 접근하나 오른쪽으로 접근하나 똑같기 때문에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 함수도 원점 외에는 다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은 그 어떤 위치마다 어느 정도로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학적 도구고 식으로는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들을 다 계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을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차이가 없으니까 미분을 해도 0이 나오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항상 이제 미분의 정의가 그 h만큼 변화할 때 그 함수 값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나온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 식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주 쓰이는 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분의 정의가 순간 변화율이라서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더 빨리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 미분한 거는 표현을 저렇게 하죠. 한 번 미분할 수 있는데 연속이고 매끄럽지 않는 점에서는 또 미분 가능하니까 2번도 미분할 수 있고 3번도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것도 다 유도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빠르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는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속도의 정의 자체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한 것.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dt로 이렇게 쓴 거는 미분을 했다는 거죠. 위치를 시간으로.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로 보면은 이제 2번 미분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로부터 속도를 정의하고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함으로써 속도를 정의하고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함으로써 속도의 변화에 해당되는 가속도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 위치 이것이 역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분으로 표현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어요.